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협심증 치료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내 남자 63세인데 이분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흉통 발작이 있었는데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설라정을 2회 투여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우리가 식후 복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꿀꺽 삼키게 되는데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아주 특이하게도 꿀꺽 삼키면 효과가 없습니다. 혀 밑에 물고 녹여서 먹어야지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했는데 저녁에 다시 비아그라 일정을 복용 후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박동성 두통이 있어 어지럼이 있었고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원래 협심증 치료 약물인데 비아그라는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효과를 더욱더 증폭시켜서 이 비아그라 때문에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작용이 나타나서 이 기절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박동성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절했지만은 양다리를 높게 한 후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엔자이나 팩토리스는 이 엔자이나 중에서 이 스테이블 엔자이나 팩토리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혈관계 양리학 총론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스테이블 엔자이나,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베리언트 엔자이나가 있다고 했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이 플라크가 터져가지고 여기 트롬보시스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트롬보시스는 이 남아있는 루멘을 일부만 막게 됐을 때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나타나고, 이에 비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아테로스크로틱 플라크, 이걸 이 부분을 파이브로스 캡이라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좀 질기다는 뜻이 있죠. 이 파이브로스 캡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이 터지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이나 팩토리스가 있으면은 이 아주 잘생긴 신사처럼 이와 같은 보통 부자병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또는 출장 중에 이 가슴 통증이 오는데 가슴 통증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왼쪽 팔의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뻗치는 리퍼드 페인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자이나 팩토리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는 꼭 이 리퍼드 페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리퍼드 페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그거는 좀 재치에 해당하는데 이 통증이 있을 때 팔로 뻗치느냐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새끼손가락으로 뻗치냐고 묻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 통증이 팔로 쭉 뻗칠 때 엄지손가락으로 뻗치느냐고 반드시 그렇게 물어가지고 환자가 아니요, 나는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뻗치더라고, 이렇게 환자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오진을 하지 않는 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심장을 기준으로 베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르테리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프리로드는 비너스 리턴이 증가되는 것을 프리로드가 증가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압이 높을 때 애프터로드가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높든 프리로드가 높든 두 가지 다 어느 경우다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벤트리큘러 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협심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협심증이 그 스테이블 엔자이나 팩토리스가 왔다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건데, 치료 원리는 프리로드를 감소시켜 주든지 애프터로드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심증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혈관 부위는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가 되겠죠. 예, 왼쪽 anterior coronary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예, 여기 해부학 실습 시간에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이 부분이 이제 막혀가지고 엔지오그램을 해보면은 다른 부분은 피가 이제 혈관으로 타고 피가 가는데 이 부분은 막혀서 피가 잘 못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서 원래대로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서 피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플라스티는 환자가 누워있고 이 피모랄 아터리 쪽으로 해서 카테터를 넣어서 이것을 대동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심장에 가서 막혀있는 부분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 또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 쪽으로 이걸 넣게 되는데 이 카테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카테터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공기를 불어 넣으면은 이 간이 그럴까? 예, 요 간 안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요 풍선이 부풀러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막혔는 부분에 이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막혔는 부분에 거기다 위치시키고 그 상태에서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하면은 여기 있는 카테터 풍선이 부풀어 올라주면서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철심, 이 철심이 부풀어지게 되고 철심이 충분히 부풀어졌을 때 풍선에 다시 주사기에서 공기를 빼서 이 풍선을 공기를 뺀 다음에 살짝 빼내면은 철심만 스텐트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초창기에 이런 방식으로 치료했는데 가만두면은 요 그래프에 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시간에 따라서 다시 리스테노시스가 재협착이 되는 정도를 보면은 한 1년쯤 되면은 반이 재협착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동맥경화판이 더 커져가지고 재협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하면은 이 스텐트에다가 어떤 약물을 발라서 여기 있는 동맥경화판이 더 이상 동맥경화판에 있는 이 세포들이 더 이상 정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들을 이 스텐트에 발라서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재발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프트 안티리어 디센딩 코로나리 아트리에 막히게 되면은 그 부분을 풍선 확장술로 뚫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막힌 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거라면은 일일이 다 스텐트를 넣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그게 기술이긴 한데 그래서 힘들게 되면은 여러 군데 막혔을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는 뚫고 일부는 수술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수술할 때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게 되는데 바이패스 서저리 하는 요 혈관 이름이 인터널 만마리 아터리죠. 이 인터널 만마리 아터리를 찾아가지고 요 막혔는 부분 아래쪽으로 바이패스 서저리를 해서 블라드 플로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많이 막히게 되면은 또 다른 거 하면은 그 다리에 있는 베인, 사페너스 베인을 해서 사페너스 베인으로 이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손에 레디얼 아터리를 이용해서 레디얼 아터리를 이식해서 또 이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요즘 이제 이 혈관 확장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바이패스 서저리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 혈관 확장술 하는 것은 내과에서 하게 되고 바이패스 서저리는 흉부외과에서 하게 되는데 내과에서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여러 군데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7개씩 스턴트를 넣어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기술이 좋아서 이걸 스턴트를 구석구석 다 찾아 넣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이 바이패스 서저리 할 게 없어서 흉부외과 의사들은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가 좀 인기가 요즘 덜하죠. 동맥을 확장시키든지 또는 정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근육은 밑무늬근하고 가로무늬근이 있죠. 가로무늬근의 대표적인 것이 심장하고 골격근이 가로무늬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가 장관에 있는 이와 같은 혈관들은 무늬가 없다고 해서 밑무늬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무늬 근육, 심장, 지난 시간에 했듯이 심장은 수축할 때 칼슘이 아주 중요해요. 칼슘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칼슘이 없이는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무늬 근육에서는 칼슘도 수축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은 칼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요신 라이트 체인의 포스포릴레이션. 예. 마요신 라이트 체인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칼슘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근육 내로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 근육에 있는 세포막 밑무늬 근육에 있는 세포막에 L타입 칼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는 사르코플라즘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이 IP3 리셉터나 또는 라이노딘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이 칼슘이 유리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요신 라이트 체인의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효소는 마요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포스포레이션 시키는 것은 마요신 라이트 체인 파스파테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요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 되고 마요신 라이트 체인 파스파테이즈에 의해서 디포스포레이션 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마요신은 마요신 헤비 체인도 있고 라이트 체인도 있는데 라이트 체인은 그렇게 분자량이 작고 한 20kDalton, 헤비 체인은 거의 한 10배쯤 많은데 이 헤비 체인은 그렇게 활동대장이고 이 사령부는 작은 라이트 체인이 사령부,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되고 활동대장은 덩치가 큰 헤비 체인이 활동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마요신 라이트 체인의 포스포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포스포레이션 돼야지만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요신 라이트 체인 포스포레이션 시킨 게 마요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인데 마요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상위 시그널은 칼슘도 있어서 칼슘 켈모듈린에 의해서 마요신 라이트 체인이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또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이것이 인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칼슘을 분비하는 것은 이 IP3 리셉터나 라이노딘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사르코플라즘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이 유리된다고 했죠. 이때 칼슘을 유리시키는 이 세컨더리 메신저가 IP3 이노시톨 트리 포스페이트가 되고 이 이노시톨 트리 포스페이트는 그 업스트림에 이 포스포라이페이즈 C가 있고 그 위에 다시 GQ 프로테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알파 아고니스트 페닐레프린 이와 같은 약물들은 페닐레프린은 여기 작용해서 알파 아고니스트 아데리너직 알파 아고니스트는 GQ 프로테인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유리하는 작용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리너직 베타 리셉터는 GS를 통해서 PKA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마요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G 프로테인이 초창기에 GS 있고 그 다음에 GI가 있고 그렇게 액티베이션, 이니비션 그 다음에 G others 그러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GQ도 있고 또 자꾸 좀 생기다 보니까 G12, 13으로 이름을 이제 발견자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좀 복잡습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이 G12, G13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이것이 스몰 G 프로테인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알파 베타 감마 리셉터 알파 베타 감마 서브 유니트가 다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G 프로테인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이 small g 프로테인 로 A를 통해서 로 A 카이네이즈, 로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마요신 라이트 체인 포스파테이즈를 억제하기 때문에, 마요신 포스파테이즈는 포스페이트를 떼는 건데 이걸 억제하게 되면은 역시 반응은 리절트는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역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솔유블 폼의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티큘레이트 폼의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AMP나 BMP가 되고, 그래서 이 솔유블 사이토졸에 있는 솔유블 폼의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사이클릭 GMP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이클릭 GMP는 다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마요신 라이트 체인 포스파테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완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 그림을 제시하고 이 설명을 하면은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세 가지 폼이 있어요. 이 뉴로널 폼, N노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만든 인듀스드 폼, I노스, 그 다음에 엔도텔리얼 폼의 E노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E노스는 엔도텔리움에 있다고 해서 E노스, 엔도텔리얼 폼이고, E노스가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캘슘에 의해서 캘슘 켈모듈린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E노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겠습니다. E노스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것이 아미노산 알지닌에서부터 NO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NO가 디퓨전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근육세포에 작용해서 릴렉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를 유리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틸콜린 또는 브라디키닌이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만약에 바로 근육에 작용하게 되면은 아세틸콜린은 작용은 무스카리닉 리셉터를 통해서 앞서서 받는 GQ 프로테인을 통하고 IP3를 만들어내서 캘슘을 유입되도록 하고 캘슘을 시크리션 되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근육층에 있는 무스카리닉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근육이 스무트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이 엔도텔리얼 셀에서 작용하게 되면 엔도텔리얼 셀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져서 자체 수축하려고 하는 힘보다도 훨씬 더 도미넌트한 우세한 나이트릭 옥사이드 때문에 이완되게 되겠습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발견한 공로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가스 성분이거든요. 이 가스 성분인데 이것이 하나의 시그널링 몰레큘이라고 해서 아주 핫 이슈였는데 199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세 분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에 이제 스토리가 합쳐져서 합쳐됐습니다. 이분 로버트 펄츠가 이분은 뉴욕 주립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당시 1980년에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보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그냥 양리학 교수였습니다. 평범한 양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혈관에서 이 베타 에고니스트를 사용했을 때 어느 것이 인트린식 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하다가 테크니션 보고 이제 실험을 프로토콜을 짜줬죠. 프로토콜을 짜줬는데 테크니션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하려고 이 중간 단계를 일부를 건너뛰고 하다가 이 유명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말로는 운이 좋다고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fortune, 운이라고 하지 않고 serendip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좀 다르죠. fortune은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자기가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 운이 좋은 건 fortune이고, serendipity 하는 것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운이 따랐을 때 그걸 serendipit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에서 운이 좋다 하는 것은 fortune이 아니고 serendipity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혈관에서 아세틸콜린을 투여했을 때 대부분 다 아세틸콜린을 IV를 하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뭐 분명히 했어요. 그때 1970년대까지도. 그런데 혈관을 이렇게 적출해서 이 장치에다 걸고 나서 아세틸콜린을 투여하면은 대부분 다 수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장치를 걸면서 내피는 한 층이기 때문에 내피 세포는 손상이 되고 근육 세포만 남았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했죠.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있는 무스카리닉 수용체를 자극시키면 수축한다고. 그래서 다 수축했는데 테크니션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테크니션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먼저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해서 수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을 투여하니까 이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서 자기 이름의 약자 그 RF 로버트 풀치가 RF죠. 그래서 엔도텔륨에서 유래된 RF라고 해서 EDRF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980년에.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1980년부터 6년 동안에 막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연구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네이처에까지 논문이 이 EDRF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안 받고 이분이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까지 EDRF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에비던스는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반감기가 6초예요. 6초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그걸 뭐 분리해가지고 실험하려고 하면은 반감기가 6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내 다른 물질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 이그나로 이분은 UCLA 대학의 양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머리를 바꿨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하고 헤모글로빈하고 반응시켜서 그래. 헤모글로빈만 스펙트로포토미터에 걸었을 때 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하고 반응시켰을 때 그 반응하는 피크가 옆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헤모글로빈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DRF하고 같이 반응을 시켜서 시프트하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실험은 노벨상 받은 실험치고는 재료비가 얼마쯤 들었겠어요? 한 1,000만 원. 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밖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노벨상은 사실은 재료비, 이 돈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머리로 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재료비 1,000만 원. 앞에 있는 이 실험도 역시 재료비 1,000만 원으로 노벨 지금도 재현해낼 1,000만 원만 들이면은 이 실험도 재현할 수 있고 이 실험도 재현할 수 있고 두 개 다 실험은 한 달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만 하면은 재현해낼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80년도에, 86년도에 실험을 해서 논문에 발표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70년대에 이거와 별개로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심증 치료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양리작용을 나타내는지를 70년대에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이완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이클릭 GMP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기 키포인트예요. 사이클릭 GMP가 양리학 총론 1장 수용체 시간에 서들랜드가 사이클릭 AMP를 발견해가지고 최초의 세컨더리 메신저 사이클릭 AMP를 발견해서 197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이클릭 AMP라는 게 하면 세상에 알려져 있었어요. 노벨상도 받았죠. 그러면 사이클릭 염기 중에서 A가 나왔으니까 사이클릭 G는 그 다음에 사이클릭 GMP, 사이클릭 그 다음에 UTP, 사이클릭 TTP 이런 것들은 어떠냐 이런 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릭 GMP도 역시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분 중에서 70년대 제일 먼저 연구했고, 그다음에 80년, 86년에 해서 한 15년쯤 지났을 때 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피 세포에서 이 엔도텔린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물질이 나옵니다. 이 펩타이드 물질은 이 분자량이 아니고 몰 농도로 계산했을 때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제예요. 분자량은 좀 크죠. 분자량은 펩타이드 물질이니까 분자량이 좀 큰데 엔도텔린에서 분비되는 이 펩타이드고, 이 엔도텔린 1이 이 혈관에 작용해서 ETA, ETB 리셉터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 다 컨트랙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엔도텔리얼 셀에 대해서 ETB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ETB가 이노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완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죠. 어떨 때는 수축시키고 어떨 때는 이완시키는가. 그거는 다시 쉽게 말하면 아세틸콜린하고 같아요. 아세틸콜린도 혈관 자체에 작용하면은 칼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축시키는 데 비해서 엔도텔리얼 셀에 작용하면은 같은 무스칼린 리셉터가 자극되더라도 칼슘이 유리돼서 이노스가 활성화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분비돼서 이 수축하려고 하는 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완하는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작용하는 사이트가 여기 하살표를 좀 유심히 볼 필요 있는데, 이건 하살표가 마이오카디알, 그렇게 코로나리 아트리 작용해서 마이오카디알 옥시덴 서플라이를 증가시킨다고 돼 있죠. 그렇게 코로나리 아트리에 있는 중에서 제일 큰 게 에피카디알 아트리, 이 에피카디알 아트리를 약간 딜레이션 시키는 작용이 원 파지티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역시 원 파지티브가 있어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맥을 확장시키는 작용은 3 파지티브로 이것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죠. 그래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의 양미작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맥을 확장시킨다. 정맥을 확장시켜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협심증을 낫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가지만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가서 심장의 에피카디알 코로나리 아트리를 확장시켜서 산소 서플라이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동맥을 확장시켜서 애프터로드를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할 것 같으면 정맥을 확장시켜서 비너스 리턴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프리로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협심증을 치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병은 그러니까 심장에만 있는 병이죠. 심장에만 있는 병인데, 이것은 심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아주 특징적인 헤모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의 특징적인 헤모다이내믹스 1번, 다른 장기들은 확장기보다는 수축기 때 블라드 펄퓨전이 많아요. 콩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장기는 확장기보다는 수축기 때 블라드 펄퓨전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심장은 유일하게 수축기보다는 확장기 때 블라드 펄퓨전이 많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축기 때는 이 에피카디알 아트리가 심장 근육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코로나리 아트리도 이렇게 외부에서 눌리기 때문에 이 피가 잘 가지를 못해 펄퓨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장기 때는 심장 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펄퓨전이 잘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혈압을 120에 80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는 피를
120mm Hg 압력으로 펄퓨전이 됐는데 비해서 심장은 120이 아니라 80mm Hg 압력으로 펄퓨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훨씬 더 허혈 손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장기에 비해서 코로나리 아터리는 동맥경화가 잘 오게 되겠습니다. 예. 동맥경화가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협심증이 잘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혈압 치료제, 이거는 이 정맥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만 사용하는데 소디움 나이트로프루사이드, 그 다음에 올가닉 나이트라이트,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세포 내의 메커니즘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분비해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완시키는 작용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디움 나이트로프루사이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에놀 소디움 나이트로프루사이드,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NO가 화학 물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NO를 유리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NO가 만들어져서 혈관 이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사이아나이드, 이 사이아나이드는 간에서 이 대사돼서 티오사이아나이드가 돼서 리널 익스크리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이 글라이세린, 이 탄소 하나, 둘, 세 개죠. 탄소 하나, 둘, 세 개 있는 이 글라이세린에다가 NO2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세 개의 NO2가 붙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 NO가 하나씩 빠져나오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됐고, 하나 빠져나오면 어느 쪽에서 빠져나오냐에 따라서 글라이세롤 1,2D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2번이 빠져나오면 글라이세롤 1,3D 나이트레이트가 돼서 다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솔바이드 D 나이트레이트는 이거는 주로 파스 성분을 만들어서 가슴에다 붙여서 작용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아이소솔바이드 모노나이트레이트로 바뀌어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캘슘 채널 블라커, 이거는 정맥보다는 동맥에 훨씬 더 이완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에 대해서 이완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SA 노드하고 AV 노드에서 컨덕션을 억제하는 작용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트 레이트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카디악 콘트랙틸리티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동맥압도 낮추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좀 속말로 말해서 고스톱 칠 때 일타쌍피라 그러죠. 예, 한 가지 약으로서 고혈압도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심증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